네, 자리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충분히 머리를 식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주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강원대 정진군 교수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증 부인에 대한 법률적 고찰입니다. 예,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의 정진군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노 워런티 규정,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아까 이철남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었던 노 워런티 규정이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워낙 특별한 사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설이 되는 학설들이 집합이 된 것도 아니고, 이렇다는 점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또 질문이라든지 토론이 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소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GPL을 예를 들면은 세 가지의 그 원칙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념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카피 레프트라는 그런 법적, 철학적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공유하면 좋겠느냐, 이걸 위해서 첫 번째가 이 공유 정신을 어떻게 하면은 가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 단계적인 법적 방법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저작권을 자기들이 가진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물론 선언을 안 해도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의해서 창작과 동시에 권리자에게 귀속이 되니까 당연히 저작권자인데,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저작권자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라이센스를 통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는 내가 정한 조건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해제 조건부로 사용권 자체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의해서 특별한 조건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체가 이게 좀 좋은 뜻을 갖고 모였는데 그냥 배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막 배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공동체를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은 담보 책임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 워런티 규정을 두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너에게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쓰는 건 자유지만은 여기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니들이 감수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단계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공유 이념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학자들이 이런 조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주관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그런 공유 정신을 부과한 공개 라이선스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접근권도 보장되고 이용권도 보장되고 그걸 통해서 공유 정신이 확산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한 라이센스들, 오픈소스 특별한 라이센스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공개 안 해도 된다. 그럼 뭐가 빠지는 거냐면 개작된 프로그램은 공유 정신이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로부터 출발은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오픈소스가 아니게 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소스가 갖고 있는 공개 라이선스라는 것을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저작권을 선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은 선언 안 해도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라이센스하고, 그러면서 재기적 배포, 너가 배포하려면 이 라이센스에서 계속적으로 배포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 조건부 무효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동체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GPL 2와 3은 사실상 유사한 그런 노 워런티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버전 2고요. 자세한 내용, 을 참조하시고, 거의 뭐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근데 2가 좀 더 상세하게 적혀서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해봤는데, 이 번역을 보면은, 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유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고, 관련 법률이 다른 걸 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조에 가보면은,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서 결국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특수성, 뭐, 원인의 우발성, 필연성,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해서 담보 책임을 일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과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텐데, 근데 출발을 하기 전에 이 담보 책임과 관련된 그 당사자들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오픈소스를 창작한 사람들이죠. 오픈소스 진영이 있고 이제 창작한 사람, 그것을 이용자로서 여러분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스 코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방화벽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혹은 뭐 어떤 인터넷과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실제로 작동이 현저하게 잘못됐다. 이런 일반적인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도 엉뚱한 짓을 했다. 그래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그런 엉뚱한 짓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방화벽 프로그램인데, 그 해커들의 아주 초보적인 공격도 막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방화벽으로서 원래 갖고 있었던 가치,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죠. 근데 그걸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화벽이 쉽게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KT의 어떤 국제전화가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국제전화가 안 됐다. 그렇게 발생됐을 때 KT가 입은 이제 후발적인 손해들이 있거든요.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당사자 구조는 오픈소스 개발자 혹은 배포자와 엔드 유저 간의 문제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기업에다가 발주를 준 것이에요. 수급자한테 발주를 줘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와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오픈소스가 들어있었다. 근데 그 오픈소스를 이용했는데 역시 통상적인 손해 플러스 혹은 5월로 해서 어떤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단계의 당사자 구조를 갖게 되죠. 오픈소스를 창작한 자, 그 다음에 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기업 혹은 사용자. 이렇게 3단계의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우선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걸 개발한 사람한테 묻게 되겠죠. 개발한 사람도 이 노 워런티 규정을 역시 원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거예요. 이제 그런 3단계 구조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오픈소스 개발자와 그다음에 이용자라는 그 2단계 구조로 되었을 때 바로 적용되는 라이센스는 바로 이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GPL로 릴리즈했다. 그것을 받아서 썼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우선 이런 하자 담보의 문제를 우리가 그 2단계 구조든 3단계 구조든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 소프트웨어에서 책임져야 될 보증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기능이 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성능이 의외로 약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1000명 정도는 커버해줘야 되는데 한 5명만 동시에 접속하면 다운이 된다든지, 이렇게 성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타인의 지재권 침해가 문제 있을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막 캐나다에서 소송이 걸려온단 말이죠. 내 저작권 침해하고 있다. 혹은 오픈소스 진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소송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것 중에서 뭐가 소프트웨어의 보증 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하자냐, 이걸 먼저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거의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대체 뭐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불분명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민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민법에서는 뭘 책임졌느냐,
이걸 봐야 될 텐데 민법에서는 어떤 물건을 납품했을 때 크게 하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물건의 하자. 물건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됐다 이제. 집을 받았는데 집이 비가 줄줄 샌다. 이건 물건의 하자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권리의 하자입니다. 권리의 하자는 집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나온다든지 거기에 어떤 담보가 설정돼 있다든지 이게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권리의 하자는 바라보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지재권도 그 자기가 납품받은 지재권에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이 있다. 이건 권리의 하자가 분명하죠. 그래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다. 혹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다. 이건 분명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앞서 말한 물건의 하자에 대응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 대해서는 그 일본에서 나온 책자들을 보면은 크게 기능의 보증, 기능의 하자와 성능의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하자라는 것은 이게 그 하드웨어에서 혹은 그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것을 보는 것 같고 성능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돌아가느냐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일본 학자들이 이제 분석한 책이 아주 드물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누는데 결국 제가 생각할 때도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느냐 기능 그 다음에 그것이 그 계약에서 말한 그런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느냐 이제 이게 결국에는 품질과 관련된 그 하자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될 테고 만약에 여기서 그렇지 않다면 하자가 되겠죠.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일정한 기능을 하느냐 어느 정도 성능이냐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그 뭐 보안을 해야 되고 또 고도의 성능을 나타내야 되고 뭐 1분에도 뭐 동시에 수천 명의 유저들을 다 커버해야 되고 이런 성능을 해야 되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은 굉장히 그 약하죠. 기능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 신경 쓰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추상적이에요. 뭐 방화벽 프로그램 만든다. 그 끝이잖아 말이죠. 방화벽을 어느 수준으로 한다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다 판단하기 좀 뭐하고 이제 여기 초점은 이쪽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권리 보증이 중요해지는데 권리 보증은 이 품질 보증에 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비해서 품질 보증은 아까 말한 대로 특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큰 손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짰는데 그게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이 금지돼 버렸어요. 금지돼서 3일 동안 인터넷 뱅킹 못했다. 그때 발생하는 후속 손해, 이거 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 이건 계약을 결국 들어가서 봐야 될 텐데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른바 디스클레이머 오브 워런티, 우리가 쉽게 노 워런티 규정이 미국의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거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미국 법에서는 이른바 영미법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 보면은 목적 적합성, 상품 적합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물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식재산권들도 당연히 묵시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UCC, 이게 통일상법전인데 미국의 통일상법전에 보면은 이런 디스클레이머 오브 워런티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합리적이고 모순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제 그것에 관해서 이제 법정에서 싸우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은 권리보증과 같은 무식시적 담보 책임도 명시 배제가 가능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범위 내가 결국 논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는 이건 상당히 넓게 해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 이제 미국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법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석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무상계약과 유상계약을 달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계약은 매매죠. 즉 사고 파는 것이고 무상계약은 증여인데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는 증여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제공되니까. 하지만 오픈소스가 다 무조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의 경우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상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무상이 받을 테니까 무상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증여자 안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줬기 때문에 공짜로 준 것에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른바 고의가 있을 경우, 악의일 경우에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었다. 이게 법에서는 악의라고 그러거든요. 즉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자가 이 하자에 대해서 흠결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주었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그 권리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 부담이 있는 증여는 증여인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한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 의해서 유상계약과 같은 담보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상계약에 대한 담보 책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를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더 써야 되는데 좀 빠뜨렸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기본 규정은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도 역시 책임을 지는데 특히 이 중과실일 때는 더 지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해석해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될 텐데 우선 그걸 들어가기 전에 이런 민법상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계약에 의해서도 변경하지 못하는 강행 규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법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혹은 증여자의 담보 책임은 이른바 동적 안전을 이 거래상에서 동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이제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당사자의 합의로 고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담보 책임을 기본적으로 지도로 하는 유상계약에 있어서도 이걸 부인하는 것은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법원의 태도도 담보 책임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나 경감이나 가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했던 단서의 규정. 유상계약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및 무상계약의 단서조항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법 학자들의 통일된 견해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강행 규정이냐? 그래서 이제 기본 규정을 안 쓰고 여기 그것만 쓴 건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자 담보를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즉 특약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거 증여자와 똑같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의 또는 우리 법은 여기에 대해서 그 학자들은 중과실까지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으로 면책을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자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때 이때는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또 여기 덧붙여서 그 민법학자들은 그런 계약이 형평성이 무너져 공정을 잃고 있는 경우 이때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하면 결국에는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그 다음에 알고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형평성이 무너져서 균형을 잃은 경우 이때는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선은 담보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는 하자 가능성에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때
충분한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조건 다 또 면책되느냐? 이것은 약관규제법을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다. 이런 거예요. 약관규제법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건데 약관규제법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약관을 제시한 쪽과 그다음에 약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 이제 편입되게 되는 것인데 이 약관의 특별한 사정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우선 그 명시되고 그다음에 설명돼야 돼요. 그런데 그 명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그 약관규제법에서 우선은 형식적인 것부터 보면은 약관의 명시 의무와 설명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도 그거를 충분히 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약 편입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문제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설명을 했다 치더라도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견본 제시 등의 어떤 표시가 있는데도 그때 보장된 내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것은 다 무효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 소스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그런 하자 담보 책임의 부인은 결국 여기 내용적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오픈 소스의 GPL 라이센스 상에 있는 노 워런티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로 이제 따로 뺐는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이 두 번째 경우는 결국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있을 때,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3자로 하여금 개발해라 라고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개발해서 납품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납품을 했을 때 발주자와 그 발주를 받은 자와의 계약 관계를 뭐로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형식은 양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도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위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급해라라는 계약은 우리 법원이 도급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이지 않은 어떤 그 회사에서 특별히 요구한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 도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파견해라라고 해서 짜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따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이 도급이 있을 때 결국 도급인과 이제 수급인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수급이 오픈 소스를 이용했던 그 소스를 자기들이 짰든 간에 그래서 도급이나 대지 납품을 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당연히 이제 수급인이 이제 지게 되겠죠. 책임을 지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법에서 도급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이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도급인이 이 소스 코드를 이걸 써 오픈 소스를 갖다 준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도급인이 책임지는 거지 수급인 즉 소프트웨어 하우스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단서가 있는 게 그때 수급인이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쓰는데 수급인이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알고 고지하지 아니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소송이 일어났을 때 부적당함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거 갖고 싸우면은 당연히 수급인이 이기겠죠. 이게 고의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게 본문의 내용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도급인이 제공한 그 재료냐 혹은 지시에 따른 것이냐 오픈 소스를 써라 이런 지시에 따른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도급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하자가 발주자인 도급인 발주자가 제공한 프로그램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이용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개발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게 없다면 그 책임은 수급인, 개발자가 지는 것이죠. 개발자가 지게 된다. 이런 담보 책임의 기간은 매도인의 이제 담보 책임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또는 일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건 법학의 내용이라서 이것은 그냥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텐데, 이제 확대 손해, 아까 말한 특별 손해죠. 특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불완전 이행과 경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픈 소스를 썼을 때 거기서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발주자가 누구한테가 이제 권리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당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이때는 노 워런티 규정은 그 이용자와 그 다음에 오픈소스 개발자와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라이센스의 조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3자의 관계에서 발주자는 그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을 누가 그럼 인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발주자는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내가 책임진 돈에 대해서 네가 덜어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그게 영상기업에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오픈소스가 갖고 있는 위험이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험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상념적인 내용을 적어봤는데, 우선 오픈소스 창작자에 대해서 야, 네가 지금 책임을 져라, 네가 오픈소스라고 해서 내놓은 거를 썼더니 막 소송이 제기돼서 내가 손해배상을 엄청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우선 오픈소스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무상으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데, 그때 알고 했는지 알고 고지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주관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에 청구 대상도 확정하기 어렵다. 오픈소스는 리눅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개미떼 몰리듯이 막 개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도대체 이런 하자를 만들어서 누가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이걸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역시 오픈소스 창작자에 대한 책임의 적은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픈소스를 쓰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위험 요소를 작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개발자와 발주자 간의 위험의 처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GPL에 있는 비침해 보증은 여기서의 얘기지 여기서의 얘기가 아니다. 즉 개발자와 발주자 간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특약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때 어쨌든 제3자의 권리 침해라든지 아니면 아까 물건의 하자, 기능 및 성능에 있어서 하자가 있을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기능 및 성능과 관련된 담보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한목적적으로 해석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이게 담보해야 된다, 이걸 결정하게 될 텐데, 이게 계약서에 안 적혀져 있으면 분쟁의 해결이 굉장히 어렵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반드시 자세하게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담보해야 된다. 버그에 의해서 안 돌아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여야 된다. 이런 거를 항상 자세히 적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확대되는 손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화벽이 뚫렸을 때 그로 인해서 서비스가 안 되고, 이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누가 이걸 책임을 어느 비율로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적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히 권리 침해에 대해서, 특히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게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놔야 될 텐데, 사실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는 좀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주실 분이 있으면 더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준비한 건 다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한 4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좀 급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생각을 말씀드린 거라서, 또 여기서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끝냈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저기 무선 마이크가 가니까 우선 죄송하지만 이메일 제 이메일이요? 예. 왜 거기 뭐 핸드폰도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제 이메일은 예, 부탁드립니다. 네, JK정, JEONG. 제가 뭐 컨퍼런스나 학회에서 발표를 많이 했는데 공개 석상에서 전번을 따시려는 분은 처음 뵌 것 같아요. 근데 JKJEONG, JK정 골뱅이 하시고 강원 KANGWON .ac.kr 일로 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질문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이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사실은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픈소스를 도입할 때 그 거버넌스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거버넌스 체계가 있다면 그 안에서 이제 셀렉션되는 오픈소스들은 이미 검증된 스테이블한 상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버넌스 체계들이 좀 갖춰지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철랑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물어봤는데, 이철랑 교수님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업 같은 데는 아예 검증 시스템을 돌린 보증서 이런 걸 첨부하게 해서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근데 그 돈이 많이 드니까 코드 아이 같은 거 쓰면 싸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픈 소스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혹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충분히 돌리면 더 안전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시스템을 다 돌리더라도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다 커버할 수가. 아까 이제 거버넌스 체계 말씀하셨는데 오픈 소스를 제공하는 데가 좀 조직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릴 수가 있겠죠. 추상적인 오픈 소스 공동체보다는 명확한데 그런 경우에도 조직이 그럼 어떤 책임을 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된 책임만 진다는 것이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건 문제고, 그렇게 되면 책임의 이전은 결국에는 개발자, 그러니까 여기 중간 개발자, 그 다음에 또 이용자한테 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험도 중요할 것 같고, 워낙 국제적인 문제고 또 우리 이제 도메스틱한 문제가 아니라서 좀 걱정은 되는데, 보험을 해결이 안 되면 오픈 소스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약간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도 제가 그래서 그 연구를 좀 해봤었는데, 오픈 소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적 문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적인 개입을 했을 때, 그때는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 국가에서도 한때 그게 시도가 되다가 충분히 이제 하지 못하고 좀 약간 좌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 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입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겠는데, 발표하시는 내용을 이제 계속 들어보면, 제가 받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당신이 오픈소스 코드를 쓰는 것은 자유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당신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고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뜻 제가 듣기에 저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오픈소스 쓰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학위 논문이 카피 레프트에 관한 것이고, 카피 레프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오픈 소스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GPL 버전 3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문제 삼았던 것이 뭐냐면, 이제 특허와 관련된 그 위협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또 특허와 관련해서 문제 삼을 때는 다른 오픈소스 쓰는 것들까지도 다 문제 삼겠다 이러면서 이른바 소프트웨어의 연자제를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픈소스 진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쓰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가끔 불러서 뭐 컨설팅 해달라 해서 가면은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는 것을 제 스스로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뭔가 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다.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이철환 교수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거기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요. 예. 보통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있는 그 노워런티와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이제 원개발자, 그러니까 개발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개발자들에 대해서 주로 적용되고, 이제 따로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은 기업에서 오픈소스 사용할 때, 다운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제3의 배포자들이 있죠. 주로 이제 이걸 상용화해서 판매하는 업체로 통해서 가져오게 되죠. 예를 들면 몬타비스타나 뭐 레댓이나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 몬타비스타나 레댓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워런티나 예를 들면 이제 인뎀니티라고 하나요? 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을 질 거고, 침해했다고 판정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 돈을 내라. 그래서 상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도 레댓이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댓이 이제 그때 리눅스와 관련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특허가 몇백 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게 나왔을 때 레댓이 프로그램 내놨던 게 그 레댓의 서브스크립션에서 애뉴얼 연간 뭐 이용자가 되면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가 혹시 문제됐으면은 우리가 책임져서 그 해결해 줄 거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뭐 다른 프로그램을 교체해 주거나 이런 그 프로그램을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상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용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업체들도 자기네들 제품에 대해서 뭐 아까 성능이나 이런 거는 보증을 해주겠지만 제3자의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비교해보면 오픈소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낮은 비용으로 도입해서 쓰는데 그 책임의 내용은 얼마나 우리가 돈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워런티 수준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하셔서 기업에서 또 써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무료로 배포한 구글이 과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져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과연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추세로는 처음에는 책임 안 지려고 하다 지금 추세로는 이제 모토로라 인수하고 이랬던 게 결국은 구글이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미쳐지는데, 그렇다면은 구글이 어느 정도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해서 완전한 책임은 아니겠지만은 여하튼 끌고 가려는 의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오픈소스를 안 쓰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권리하자 문제로 소송이 붙은 경우가 여러 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우스한테 뭐를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쓰는데,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프로그램 쓰는데, 그 큰 기업을 대상에 쓰는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은행이라든지 뭐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큰 기업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거기서 소송에서 이제 지겠죠. 져서 배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거기 손해를 그럼 네가 책임져라라고 개발자한테 이제 떠넘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텐데, 그때 그 생기는 문제가 그 큰 금액을 과연 개발자들이 그 책임을 다 질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발주자 측에서 예기치 못한 손해가 있어서 어떤 개발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영세하고, 혹은 회사가 막 1, 2년 내에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못 받고 이래서 불쌍한 것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그 개발자들이 더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받고 개발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한 1,000만 원 받고 개발했대요. 근데 손해배상이 막 10억씩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권리하자까지 책임져 줄 정도로 그렇게 주의무를 다할 그런 그 대가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판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형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리다 까먹었습니다. 질문 더 있으시죠? 하나 정도 더 받고 또 뒤에 분이 계시니까 없으시면은 끝내도록. 예, 저쪽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이 다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증여로 봤을 경우에 그 라이센스가 전체 모든 라이센스들이 부담부 증여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로 뭐 이용 허락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계약 책임으로 끌어온다면 그런 채무 불이행 이런 손해배상할 때 그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법대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날카로운데, 우선은 부담부 있는 증여로 봐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픈소스를 그냥 이용하도록 인터넷에 릴리즈했다. 이것은 뭐 당연히 그냥 증여일 텐데, 아까 이철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픈소스들이 이제 그렇게 쓰이도록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레드햇 같은 데처럼 내가 가서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줄게, 혹은 뭐 권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게, 성능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짜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그 서비스의 대가냐, 아니면은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부가 서비스로 봐서 어떤 부담이 있는, 혹은 매매, 이런 거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계약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이제 그 계약의 급부인지, 중요한 목적인지, 이걸 보고서 결국은 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를 제공하면서 뭐 설치비 정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증여로 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들어간다든지 뭐 하게 되면은 그것은 좀 혼합적인 성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을 좀 어려우니까 안 한다고 한 부분이 뭐냐면, 확대된 손해, 이 확대된 손해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법원은 그것을 불법행위와 경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와 이제 경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샤자담보 책임에서 있었던 이런 노 워런티 규정보다도 더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그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과실이 있었느냐,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측에서 과실이 있어서 그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느냐, 결국 이런 문제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노 워런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노 워런티 규정이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도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것은 일반적인 민법 이론에 비해서 다 특수한 것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립된 견해가 없어요. 논문을 뭐 한 편이라도 쓴 사람이 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연구해봐야 했더니 논문이 없대.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간이 다 됐고 또 다음 준비하신 분이 훨씬 저보다 유익한 걸 또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FLC 송기룡 이사님의 해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동향 및 이슈에 대한 발표를 또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SFL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디렉터인 송기룡입니다. 오늘은 해외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동향 및 이슈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간략한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목차를 보면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저희 SFLC에 대한 간략한 고찰, 미국에서는 주로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그래갖고 오픈 소스를 FOSS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 차트에서 FOS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그냥 오픈 소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FOSS의 빅 이슈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라이선스의 중요성, 그 다음으로는 준수 방법, 그리고 해외 동향, 그리고 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인 SFLC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FLC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커뮤니티들 혹은 상업적인 기업들과도 성공적으로 협력 또는 융합을 할 수 있게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저희 SFLC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바로는 저희가 라이선스 위반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에 굉장히 적은 비중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저희가 저희의 클라이언트들과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 중에 한 지역적인 부분일 뿐이지 저희 SFLC의 주된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오픈소스와 관련된 큰 이슈들과 저희 SFLC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SFLC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저희는 저희의 주도하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기업들과 수백 명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GPL 버전 3에 관한 논의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PL 세 번째 버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인 GPL의 활용을 위해서는 여러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오픈소스 커뮤니티들, 그리고 특허를 소지하고 있는 패턴트 홀더들, 정부,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들, 그리고 개발자들 사이에 어떠한 세련된 중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지난 10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다음 10년간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커뮤니티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은 오픈소스의 탄생과 더불어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인 FSF에서 활동을 하였고 자신들의 니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콜롬비아 로스쿨의 에븐 모글린 교수님을 찾게 되었고 저희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세련된 중재를 이런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받고 저희도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저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오픈소스의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발견하고 그런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극히 지엽적인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법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에 비하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러한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영역에서조차도 저희는 대부분 일처리 방식이 적대적인 법률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호적인 계약 혹은 합의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법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GPL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저희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연락을 시도한 뒤에도 상대방이 만약 저희에게 적절한 응답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거나 혹은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에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상대방에 대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그리고 앞에 장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던 삼성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저희가 그와 같은 연락을 취했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단 한 번도 저희의 이메일이나 전화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저희의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화 요청에 응답을 하였다면 저희가 삼성에 대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좋은 대비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저희는 저희 firm 역사상 가장 큰 법률적 소송의 상대방 리스트에서 국제적인 전자기기 제조회사 하나를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께서 그 회사의 법률수석과 국제 컨퍼런스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그러한 자리에서 그 회사의 법률수석이 그 당시 그 회사가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위반에 관해 즉시 시정을 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 회사는 저희가 제기한 소장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것을 약속했기에 저희는 상생과 협력을 그 회사와 약속을 한 후에 서로 협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는 기구이지 위반과 적발을 통하여 법률 분쟁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오픈소스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큰 문제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오픈소스의 기저에 깔려있는 협조 혹은 협력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저희는 미국 그리고 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 수없이 많이 해왔던 일을 이제 한국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 오픈소스와 관련된 커뮤니티 그리고 개발자들과 더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기업들은 자신들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 인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법률적인 피소의 압박감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여기에 앉아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위반이 일어나고 그러한 위반에 관해 어떤 법률적 소송에 걸린 뒤의 문제들을 지금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오픈소스의 정신은 거기에 그러한 법률적인 어떤 소송까지 간 상태를 저희가 결코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이전의 상태에서 원만히 그리고 원활히 어떤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서 오픈소스를 더 발전시키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어떤 후적인 요소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러한 문제들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아닌 소유권을 중시하는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라이선스는 그것을 보유한 소유자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무단 사용자를 막을 수 있게 해주는, 즉 확신을 주는 장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이선스 소유자의 허락이 없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라이선스 소유자의 플랫폼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신을 주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라이선스 소유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소스 세계에서 강조되는 것은 협력하는 직접재산권, 즉 cooperative IP지, 서로 경쟁하는 지적재산권이 competitive IP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전자에 서로 협력하는 지적재산권 하에서는 협력의 극대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라이선스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PL에서 표방하고 있는 카피 레프트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설명이 나왔지만 그 상호주의를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우리가 당신과 공유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우리의 공유물을 이용하고 발전시킨 그 무엇이 있을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와 재공유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카피 레프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소스의 세계에서는 라이선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픈소스의 세계에서 라이선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존의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은 라이선스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사용했을 경우 그것을 막아주는 장치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픈소스 세계에서 라이선스는 사람들이 공정한 조건 하에서 안전하게 협력 혹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서 모든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활동이 바로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지금 포커스가 어떤 위반이 일어난 뒤에 어떻게 그것을 수습하느냐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 논의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야는 이 위반 후의 활동이 아니고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커뮤니티 참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은 각종 오픈소스 커뮤니티들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치 혹은 개량된 소프트웨어 업스트리밍, 각종 프로젝트들의 디시전 메이킹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엔지니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왜 커뮤니티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라이선스를 더 잘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들은 커뮤니티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기 기업 내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와 어떤 형식으로 공동 프로젝트에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서로 커뮤니티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커뮤니티 간에는 자연스럽게 상호 협력이 일어나고 그러한 상호 협력은 오픈소스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제품의 서플라이 체인 관리입니다. 오늘날 전자제품 생산자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들, 즉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부품 공급자들이 자사의 완성품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은 안전한 부품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조회사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슈와 관련해서 겪었던 거의 대부분의 위반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들이 직접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한 케이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제조사들에게 부품을 공급했던 부품 공급 업체들이 라이선스를 위반한 소프트웨어를 자신들의 부품에 탑재시켜서 공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조사들은 그러한 어떤 오픈소스에 위반이 되는 완성품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만들어지는 전자제품들은 수백 개의 부품들이 서로 얽혀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부품들 중에는 상당수의 부품들이 이미 오픈소스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완성된 수백 개의 부품들 중에 만약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는 부품이 한 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이용하여 완성된 완성품 또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생산자인 제조사,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품 공급망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SFLC는 오라클, IBM 등과 같은 국제적인 IT 기업들이 그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최상의 서플라이 체인 관리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IT 기업들 혹은 그러한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되는 과정에 있거나 되기를 원하는 한국의 여러 중소기업들이 저희와 협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러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은 여러분께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해외 동향과 이슈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는 국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활동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오픈소스와 관련하여 IT 산업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특허 전쟁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IT 기업들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GPL 버전 3의 경우는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개발자들 혹은 기업들이 GPL을 활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자신들의 특허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GPL 버전 3는 오늘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양 당사자들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특허 전쟁이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사인 버라이즌을 비롯하여 초대형 통신사들은 과거에 그들의 휴대폰에 GPL이 들어가는 GPL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것에 대해 거의 병적인 거부 반응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나 노키아와 같은 세계적인 핸드폰 생산자가 개방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고집하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쇼크를 받아서 자신들의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기업들은 현재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거와는 달리 오라클, HP, IB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들의 오픈소스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함에 있어 한층 더 세련되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다른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또한 이러한 그 큰 전자회사들이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말을 좀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기업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겪는 대부분의 컴플라이언스 위반은 그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공급자들이 일으키는 문제였기에 그들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그들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부품 공급자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위반이 되는 부품을 공급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현황이고 거기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갈수록 더 많은 수의 글로벌 혹은 작은 규모의 IT 기업들이 단지 오픈소스를 수동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서 세 번째 포인트인 단순한 유저에서 이제는 메이커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직원들 혹은 미래의 직원이 될 사람들이 직접 오픈소스를 만들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러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와 같은 기업들이 교류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처음에 저희의 도움으로 여러 커뮤니티들과 교류 혹은 소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후 그런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는 그들이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혹은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IBM과 HP를 예로 들면 그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주로 저희 SFLC와의 협업을 통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와 관련하여 왕성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의 예산을 살펴볼 때 그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그러한 예산에 있어서 분배는 곧 그러한 기업들이 어떤 곳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에 거기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예산을 살펴보면 오픈소스와 관련된 전체 예산 중에서 현재 한국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에 할당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지금 이 기업들은 책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IBM이나 HP 같은 기업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 봤을 때, 즉 제품의 디자인이나 생산 과정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했을 경우 오는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 이득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자신들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가 투자하여 가져오는 이익보다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다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오픈소스를 생각을 하실 때 어떤 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법률적 리스크를 낮추는 거에 초점을 맞추실 게 아니라 이러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더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에 관해 초점을 맞추시는 게 오픈소스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장을 넘겨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FLC는 현재 콜롬비아 로스쿨의 교수님이신 모글렌 교수님께서 이끌고 계신 단체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픈소스 세계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 가지 이슈들, 즉 첫 번째는 특허 전쟁, 두 번째는 기업들의 서플라이 체인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하여 볼 때 모든 이슈들의 한가운데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오픈소스 커뮤니티들 그리고 IT 기업들에게 진정 가치 있는 이유는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지역적인 부분 때문이 아님을 저희가 누차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서 IT 기업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들과 활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추신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국에서도 하고자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역할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국의 오픈소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향후에 어떠한 일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을 때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협업을 했으면 하는 앞으로 향후 일의 추진 방향입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삼성 SDS에 있는 정윤재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프리덤 로우 센터가 굉장히 무서운 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전에 그 에번 모글렌 교수님께서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개인적인 연락을 해서 알게 되면 네. 위반 사건이 생기더라도 네. 그 눈 감아주는 것처럼 들려서 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정형화된 체제라든가 프로세스, 정책 같은 것이 없이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판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하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을 강조했던 이유는 어떤 한 사리를 취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치우친 관점에서 저희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커뮤니티와 기업들이 같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양자의 이득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거나 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교수님이 하셨던 어떤 한 역할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떤 위반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원만히 법적 분쟁 없이 조절을 하려고 하는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예로 들었던 거는 그쪽 제너럴 카운슬이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법적 분쟁으로 이게 커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저희에게 문의를 한 거고, 그러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위반을 했으니까 그 회사가 반드시 어떠한 금전적 손해를 입으면서 그러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그 전에라도 화해와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한 예를 들었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발표만 남았는데요. LG CNS 주성식 연구원님을 모시고 그레이존 오브 GPL 회색지대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성식입니다. 예, 제가 잡은 주제는요,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사실 GPL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결론이 다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레이 에어리어다. 이거는 법률과 상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GPL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GPL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일단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개발 이후에 발견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컴포넌트 단위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그 조그만 그 스니펫 단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제 GPL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놓은 계기가 있는데 뒤에 잠깐 말씀드릴 그 레볼루션 R이라는 그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GPL 기반된 R이라는 통계 분석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관련돼가지고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에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GPL로 이렇게 릴리즈되고 있고요. 근데 그 R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독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프로덕트가 지금 팔리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GPL 컴플라이언스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계기가 된 게 어떤 것들인가, 그레이존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맞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 회색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송기룡 이사님 말씀처럼 어떤 커뮤니티와의 어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제목이고요. 그레이존 오브 GPL. 그래서 일단, 이건 그냥 인트로로 그냥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프리소프트웨어는 어떤 나무 위에 리차드 스톨만이 GND 프로젝트를 83년에 시작하고 GPL 라이선스는 91년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20년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도 GPL3가 2007년에 나왔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비중을 GPL 버전 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L 소프트웨어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카피레프트, 그러니까 상호주의나 어떤 자유 소프트웨어를 다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자유, 공유, 평등이라는 어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고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얻게 되고 검증된 성능을 제공하게 되면서 기업에서 이걸 노리게 되죠. 이걸 이용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 프리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라이선스들이 이제 LGPL, GPL, AGPL이 있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GPL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독점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거나 통합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GPL 3.0에 가서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2.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 사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수도 없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GPL에서 그 대표적인 회색 영역이 이거죠. 소스코드 공개 범위는 어느 정도고 결합은 어떻게 했을 때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GPL FAQ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GPL FAQ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입니다. 자기가 이제 GPL 소프트웨어를
독점 시스템에 통합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이거 대답은 no죠. 불가능하죠. You cannot입니다. 대답은. 근데 뒤에 보면 however가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는 거죠. 근데 이거 GPL 버전 3로 가면서는 약간 더 범위가 더 광대해지는데 GPL 버전 2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소켓이나 파이프로 통신하는 어떤 세퍼레이트 워크를 하는 그 소프트웨어다. 프로세스를 다 별도로 뜬다. 이러면 또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고 그 의미적으로도 독립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또 따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밑에 그 디라이베이티드 워크 밑에 그 컴바인드 워크가 아니라 제가 리얼리 어그레이티드 워크를 잘못 써놓은 거고요. 여기까지는 좀 프롤로그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부분인데요. 아마 그 프린트된 거랑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프린트된 거는 제가 워낙 경황이 없을 때 만들어가지고 실수도 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L의 본질이라는 거는 그 강력한 카피레프트를 통하여 최종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보호 그리고 카피레프트는 또 역시 자유 소프트웨어를 계속 보존시키는데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레이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GPL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정책이 있는데 아까 그 FAQ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뭔가 여지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리눅스 커널 같은 부분에서 커널 모듈 같은 경우는 예외 조건이 그 리눅스 톨바즈가 커널 모듈인데 그 노멀 시스템 콜을 이용한 커널 모듈을 개발했을 때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커널에 있는 어떤 심볼들을 그 수정했을 경우에는 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커널에 있는 커널 그 관련된 심볼들 중에는 GPL 온리로 돼 있는 그 심볼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회색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직접 저작권자가 불명확했을 경우, 그 다음에 GPL 소프트웨어를 내가 리라이트를 한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게, 리라이트를 하는데, 이 부분이 범위가, 덩치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사실 덩치가 너무 크게 되면은, 원 저작권자를 찾아서, 라이선스를 다 별도로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FAQ에서 나왔던 GPL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소켓이나 파이프 등을 이용해 통합했을 경우 이 부분은 GPL 버전 3으로 가면서는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FAQ의 내용에는 실제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의 구분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 FAQ에서 예를 든 내용은 실행 프로그램과 리눅스 쉘 이거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는 거죠. 서로의 연관관계 없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GPL,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GPL은 일단 모든 사용 대상 제외를 시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레볼루션 아래 사례를 보고 좀 생각이 바뀌게 됐는데요. 일단 그 GPL 코드만으로는 제품이 나오지 않죠. 그 GPL 코드 플러스 우리의 어떤 오리지널 코드가 필요한 거죠. 기업의 독점 코드가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근데 그 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원본의 G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경우, 국내 사례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엘림넷 사건을 모두 아실 것 같은데 엘림넷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이튠인가요? 이튠을 수정해서 V튠이 된 거죠. 사실은 그건 누가 봐도 100% 디라이베이티브 워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조그만 도구 정도로 사용되는데 독립적으로 소켓이나 파이프를 타고 통신해서 작동한다. 이러면 좀 얘기가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결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공개할 의무, 생각이 있다던가, 이러면 기업에서는 GPL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때, 꼭 그렇게, 런타임에 꼭 결합되고, 컴파일 타임에 결합되고, 런타임에 결합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일단 GPL 소프트웨어의 어떤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 시점은 GPL 소프트웨어를 함께 배포할 때죠. 그러니까 배포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온디맨드 서비스 형태로 사용되는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GPL 백엔드에 있는 어떤 엔진 소프트웨어에 GPL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때 하더라도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배포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GPL FAQ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GPL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관련된 프로그램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일단은 GPL의 어떤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요.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상관없는 거죠. 기업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래서 좀 구분을 좀 뭔가 이렇게 범위를 나눠보기 위해서 뭐 A 플러스 B, A, B, C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A 영역은 이제 저희가 그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라는 부분만 따로 배포했을 경우에 어떤 GPL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배포됐을 경우에 과연 GPL 의무사항이 발생이 하느냐?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데 GPL에 어떤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 기능 어떤 부분을 확장시켜줄 수는 있겠죠. GPL 소프트웨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 만약에 GPL 소프트웨어와 이게 결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GPL이 됩니다.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 영역도 GPL의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좀 영역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A 영역을 화이트 존이라고 나누고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레이 존 같은 경우는 화이트 존하고 블랙 존은 아직 안 나왔는데 완전히 순수 GPL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랑 어떤 인터페이스를 결합을 시킬 예정인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GPL 버전 2에서 얘기하는 포크나 이그젝이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 콜이나 소켓 파이프 커맨드 라인 통해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연결할 때는 조건이 있겠죠. 연결할 때는 절대적으로 원본의 GPL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헤더 파일의 데이터 스트럭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통신할 때도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다시 다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이 소켓이나 파이프로 통신되기 전까지의 단계는 샌드 보내기 전까지는 모두 다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리시브하는 부분부터는 독점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이 부분은 또 GPL 버전 3에 가면은 그 부분이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버전 2에서는 어떤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블랙존은 GPL 소프트웨어고 혹은 이제 모디파이드 된 GPL 코드, 그러니까 디라이베이티드 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GPL과 독점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가능한가?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FAQ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건은 그겁니다. 일단은 형식상으로는 소켓이나 파이프나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 단위로 통신을 하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디자인 패턴에서 이제 퍼쉐이드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창구를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 모듈을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다 위임해서 얘가 처리를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사실 이 창구에서 사실 양쪽에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유한다면 이거 자체는 GPL 소프트웨어가 돼버리겠죠. 모두 결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요. 이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제 링크가 있는데요. 아마 출력물에는 맨 뒤에 레퍼런스에 How to interface proprietary code with GPL code라는 링크로 아마 출력이 돼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바로 그냥 같이 묶여서 GPL 코드가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항변해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방법이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GPL 코드랑 GPL 코드를 사용한 어떤 API, 그리고 독점 코드랑 이런 독점 코드를 연결하는 어떤 API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소켓이나 파이프, 어떤 커맨드라는 아규먼트로 아니면은 인터프리트된 어떤 데이터, 인터프리트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GNU FAQ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사용해서 연결했을 때,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진짜 그레이 영역이고요. 어느 누구도 대답 못 해주는 영역인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볼루션 R이 이 케이스를 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논란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랑 통신을 하는데 웹 서비스를 하든 웹 서비스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했을 때 그 웹 서비스로 콜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동적 링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걸 동적 링크로 본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GPL 커버드 프로그램이 되겠죠, 전체가.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이 하우에버 부분을 보시면 이제 많은 경우에 GPL 커버드 소프트웨어랑 당신의 어떤 동적 소프트웨어랑 같이 배포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GPL 버전 2에 있는 FAQ에서는 GNU FAQ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네트워크나 소켓에 대한 어떤 부분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고요. 여기는 at arm's length라고 해서 이것도 거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의미론적인 부분이냐 이런 부분의 판단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주변에서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이거 사실 MySQL 저희 못 쓰게 하거든요. 커넥터를 못 쓰게 하는데, 얘를 GPL 컴플라이언스를 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방법은요, GPL 상관없이 이게 듀얼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커머셜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구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MySQL 같은 경우는 JDBC 어떤 표준 API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MySQL 커넥터가 없이도 MySQL 커넥터는 어차피 JDBC 호환이기 때문에 그거 역할을 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를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커넥터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바티스 같은 퍼시스턴스 레이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컴파일 타임의 의존 관계를 끊습니다. 끊고 배포 시에는 MySQL 커넥터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 SQL이나 포스트그레스는 BSD 라이선스죠. MIT인가요? 저도 헷갈리는데. 그렇다면 그 퍼미시블 라이선스로 배포를 하고 그럼 컴파일 타임에 디펜더시 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물론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 코드 안에서 직접 사용하진 않죠. 대부분 퍼시스턴스 레이어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컴파일 타임에 의존 관계가 발생하겠죠. 소스 코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배포가 되게 되면 최종 사용자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수가 없죠. 컴파일 타임 의존 관계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이 돼 있으면 이 부분은 GPL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방법만 다르지 코드 안에서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 의존 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퍼시스턴스 레이어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은 지금 아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경우인데 DBMS 접수 정보를 별도 XML에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컴파일 타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게 표준 API에 대한 인터페이스 정보만 있으면 되고 최종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MySQL이든 뭐든 원하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 제품이 MySQL 최적화되어 있다면 MySQL에 대한 연결하는 부분은 최종 사용자에 위임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던 GPL 코드의 대체 구현 부분인데요. 이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작권위원회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구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인 변환이 아니라 창작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변환을 하면 2차 고유의 저작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게 라이브러리가 사실 덩치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굳이 대체 구현하지 않고 로컬 안에서 기업 안에서 쓰는 사내에서 사용되는 아니면 기업 외부에 들어가 있더라도 뭐 온디맨드 형태로 그 백엔드에 사용되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이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커널 모듈도 사실 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노멀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개발했을 때는 2차 저작물은 GPL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커널의 카피잉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그런 해당 부분에 대한 이 빨간 글씨 부분이 리누스 톨바즈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커널의 어떤 그 특정 심볼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GPL 올린로 된 부분을 건드린다거나 하면은 GPL의 어떤 조건을 받게 되습니다. 커널 모듈은 무조건 GPL 예외가 될 수 있냐 이거 지금 부연 설명한 부분이고요. 원래 원래 심볼이 뭐 익스포트 언더바 심볼 이런 함수라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임의로 바꿨다거나 이러면은 GPL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널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모여서 성명을 냈는데요. 커널 개발자들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소스 코드를 기업에서 자기들의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그 기업에게도 이익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공개가 되면 자기들이 더 수정이 되고 다음 패치가 나올 때도 자동으로 그 소스 코드가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익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공개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이런 예외 상황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외 상황에 대해서 준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레볼루션 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레볼루션사가 어떻게 GPL 컴플라이언스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좀 힘든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지적재산권 전문가와 GPL 커뮤니티에 자기들이 통해서 커뮤니티에 또 자기들 어떤 결과물들 계속 환원하고 있고 우리의 그 독점 소프트웨어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부분 다 분리시켜서 다 공개를 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부분 공개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레볼루션 R 말고 이게 원래 그 R 같은 경우에는 GPL 버전 2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그 소켓 통신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준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레볼루션 R이 한국에도 지사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 쪽에 웹페이지에 있는 그 주소에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답장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볼루션 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레볼루션 R에서 사용한 그 모디파이한 R이라는 랭귀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모디파이 하면서 아까 그 퍼샤이드 패턴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 인터페이스 모듈에 대한 부분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스 코드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소켓 통신 등을 이용해서 별도 프로세스를 통신하는 모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부 R 헤더 파일들이 LGPL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 GPL 바이올레이션스의 메일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헤더 파일이 LGPL이면 과연 뒤에 연결되는 부분은 또 LGPL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또 그레이 영역이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미심적인 부분은 여러 군데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쪽에서 그 레볼루션 R에서 공개한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그 레볼루션 R 스튜디오를 받아서 뭐 공개한 버전만 소스 코드 공개한 부분만 가져다 압축을 풀어서 보니까 한 4,200개 정도의 소스 파일이 나왔는데 4,100개 정도가 그 GPL 2.0과 매치가 됐고요. 이 관련된 FAQ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GPL 소프트웨어 어떤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FAQ 부분하고 인터프리터를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하고
근데 GPL 소프트웨어 어떤 아웃풋을 사용한 부분, 그런 FAQ 내용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PL 소프트웨어의 아웃풋이 GPL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볼루션 R에 대해서는 온라인 해커 그룹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GPL 컴플라이언스가 안 된 게 아니냐. 그런데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로 있고요. 레볼루션 R 같은 경우에는, 레볼루션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블로그에 다른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품들의 어떤 위반 사례를 끊임없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떳떳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가지고 컴플라이언스 했는지는 아직 좀 미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어떤 회사에 그 커뮤니티가 수를 제기하진 않죠. 이쪽은 그거가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L 어떤 형식적인 부분은 준수를 하고, 아까 그 의미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와 협의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컴플라이언스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은 이거죠. 이제 레볼루션 R의 케이스를 참고하면 기업에서 적극적인 GPL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하냐?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뭐 정답은 없고요. 일단 가능하려면 최대한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맞춰줘야 되고, 나머지는 커뮤니티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그 형식적인 부분을 꼭 지켜줘야 되고요. 네, 뭐 설명은 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지나면서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너무 빨리 끝났나요? 그러니까 GPL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진짜 그레이 존이고요. 판례가 나오면 확실해지지만 아직 없지만 그 레볼루션사처럼 커뮤니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부분은 준수를 하고 있으니까. 독점 소프트웨어에 통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 커뮤니티와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에 어떤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최대 수혜자인데 이제 최대 기여자가 되는 순간 수가 많이 줄겠죠. GPL 소프트웨어라도 커뮤니티에 적극적 공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공생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고요. 물론 여전히 그레이 에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고 자료 부분은 그 인쇄물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그 노멀 시스템 콜로 호출했을 경우에는 네. GPL 예외 조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노멀 시스템 콜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페로 GPL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통한 호출의 경우에도 GPL로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파이프와 소켓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때는 분리를 해도 아페로 GPL은 똑같이 영향이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요. 예, 첫 번째 말씀드린 노멀 시스템 콜 같은 경우는 베이스 커널, 그러니까 원본 커널에서 배포되는 때 제공되는 기본 그 API들이고요. 어페로 GPL 같은 경우는 GPL의 약점을 보완한 거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GPL 2.0 기준으로 기존에 지금 GPL 2.0 소프트웨어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하는 회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노멀 시스템 콜로 호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노멀 안 하는 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거는 노멀 시스템 콜을 수정하는 경우는 어떤 그 상황이 있겠죠. 그 기업에 그러니까 원래 제공되는 거 말고 다른 기능이 필요해서 그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그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만드는데 그거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거기에 원래 노멀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는 모두 다 마쳤고요. 오늘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